안녕하세요. 여장부 엄마를 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죠? 저도 그런 경우를 꽤나 자주 접해보았습니다. 함께 조별 과제를 하던 대학교 동기 중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며 접했던 동료나 거래처 상대에게서도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짜증도 부리고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매번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엄마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거야. 너 봐라. 이런 이야기를 제일 편하게 듣고 짜증도 다 받아줄 사람이 엄마인 나니까 매번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잖아. 저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받아주는 사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말이야. 그럼 그걸 다 받아주라고? 이래도 나한테도 피해가 오는데? 누가 그걸 다 받아주래? 애초에 네가 그런 걸 부드럽게 쳐낼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말이 쉽지 그게 매번 마음먹은 대로 되면 제가 엄마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래도 엄마의 말 맞다나 저는 조금씩이나마 그런 사람들을 냉정하게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가끔은 너무 몰인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치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언제 한 번은 늘상 제게 저런 말을 해주신 엄마가 직접 제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역시 우리 엄마는 대단하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제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었죠. 저희 엄마가 이 채널의 애청자신데 그때 엄마 행동을 이 채널의 많은 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 딸인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쯤 달리면 갈 수 있는 곳이죠. 저희 부모님은 쌀농사를 지으셨어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농사 짓는 집 아들에게 경상도에서 살던 엄마가 시집을 오신 거였죠. 저희 집은 아빠 다리가 선천적으로 조금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짧으셨거든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오신 거죠. 엄마는 아빠가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엄마 결혼할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고아라는 결함이 있기에 장애가 있던 아빠와 만나게 된 거라면서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적부터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엄마는 살아남기 위해 드세졌다고 했습니다. 웃어야 하는 건지 씁쓸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를 소개시켜준 시장의 국밥집 아줌마는 엄마의 그런 억세고 드세 모습 때문에 중매를 결심하셨다고 해요. 네 아빠 성격이 좀 순하니? 다리도 그런데 성격까지 그렇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고 등쳐먹으려고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 같은 여자가 네 아빠한텐 딱이라고 생각했대. 하지만 함께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일로 얻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니 살림을 꾸리시던 엄마는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자매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시장에 작고 허름한 백반집을 차리셨어요. 아빠는 농사일이 바쁠 때가 아니면 가게로 나와 배달을 하셨고요. 나중에 엄마가 말해주기를 그 시장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렇게 텃세를 부려댔다고 하더군요. 근데 내가 누구니? 남들보다 어릴 때부터 시장 바닥에서 목소리 꽤나 컸던 김봉순이라 이거야. 우리 가게에 식재료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나한테 시든 재료들 주라고 고나리질하는 식당 여자들한테 남은 음식물 찌꺼기랑 소금이랑 잔뜩 버무려서 얼굴에 끼얹어 버렸지. 이따위 거 너나 많이 헤쳐먹으라고 말이야. 어디 그뿐이야? 네 아빠 다리 전다고 무시하면서 배달한 음식값 안 주려는 놈들 다 찾아가서 그 놈들 가게 깽판 치고 들어눕고 아유 내가 정말 별의 별짓을 다 했다. 나중엔 그 시장에서 날
이구영 미친년이라고 불렀어. 말하다 보니 나도 참 억세게도 살았다. 선이 넌 이 엄마처럼 살지 말고 꼭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하고 밖에서도 집에서도 귀한 여자로 살아. 네 동생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내 딸들은 꼭 그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산 거야. 엄마의 바람 덕분인지 공부를 잘했던 저는 20살 때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어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제 여동생 또한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합격해 기숙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25살, 26살 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니 뒤를 이어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자 엄마는 백반집 장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아빠와 함께 두 분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시기 위해서요. 너희 둘 대학까지 전부 졸업시켰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만한 벌이면 충분하다. 엄마도 이젠 덜 억척스럽게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얼굴이 왜인지 정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항상 호랑이처럼 기운차고 씩씩하게만 느껴졌던 엄마는 어느새 작고 어깨가 여린 중년의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순간 뭔지 모를 먹먹한 감정이 가슴을 메어 제 코끝이 시큰해지더군요.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주로 라면을 많이 생산하고 파는 회사였죠. 제 여동생 또한 대학 졸업 후 2년여간의 취업 준비 기간 끝에 공기업에 합격을 했고요. 그렇게 제가 20대 후반이 되자 엄마는 정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소리를 낼 법한 상황도 이젠 차분하고 부드럽게 웃어넘기곤 하셨죠. 언제 한 번은 동네 이장님이 새로 들어온 품종이라며 쌀 모종을 주민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장님의 실수로 엄마 아빠에게 돌아올 할당량이 누락이 되고 만 겁니다. 분명 엄마가 이장님에게 거의 제일 처음으로 연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장님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안면 몰수를 하더군요. 부모님 집에 내려갔을 때 그 이장과 엄마의 통화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전 엄마가 당장에 그 이장의 집으로 쫓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한숨을 쉬며 웃더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죠. 수고하세요 하며 전화를 끊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전화를 끊은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어디 아파? 아니, 왜? 근데 전화를 왜 그렇게 끊어? 엄마 성격에 이렇게 순순히 끝낼 리가 없잖아. 제 말에 엄마는 피식 웃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기운 넘칠 때야 그랬지. 결혼 전엔 살아남기 위해서, 결혼 후엔 잘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니잖니. 엄마도 사사건건 날 새고 화내면서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물 흐르듯 유하게 살고 싶어. 엄마 사실 그렇게 드센 사람 아니야, 선이야.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이전엔 엄마가 막연히 달라 보였다면 그날 처음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엄마 또한 평범한 한 여자였을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듬해 제 나이 30에 논에 나가 일을 하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엄마가 저녁을 차리러 일찍 집으로 돌아온 사이 쓰러지셨던 거죠. 누군가 일찍 발견해 병원으로 모셨으면 살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아빠는 쓰러진 지 몇 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발견됐습니다. 아빠가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인가 싶어 직접 찾으러 나선 엄마에 의해 말이죠. 엄마는 지금까지도 아빠의 허망한 죽음에 대해 허탈하게 말씀하곤 하세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몸이 불편하게 태어났단 이유로 평생 몸고생에 마음고생에 나한테 죄책감까지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다 네 아빠.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워놨으니
농사일도 쉬엄쉬엄 하면서 이제 좀 네 아빠 기도 좀 살려주고 같이 유유자적하게 놀러 다니면서 살려고 했는데 말이야. 아휴, 불쌍한 양반. 하늘에선 구름이 푹 쉬나니 적어도 걸을 때 무릎은 안 아팠으면 좋겠네. 아직도 아빠의 굽은 어깨를 자주 안아드리지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처럼 아빠가 부디 하늘에선 다른 사람들처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후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는 우리 자매의 말에도 엄마는 한사코 거절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살던 그 집을 떠나기 싫으시다고요. 이후 엄마는 가진 땅 대부분을 팔고 가족들 먹을 소량의 쌀농사만 지으며 독거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제 나이 32살에 저보다 먼저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고 저는 2년 뒤인 34살에 결혼에 꼴이 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무척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섬세한 만큼 예민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다 장점만 가지고 있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무척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예쁜 손에 물 묻히면 손 다 상한다. 우리 아들 시킬 테니까 아가 넌 저기 소파에 앉아서 네 시어머니랑 과일이나 먹고 있으렴. 네? 그래도 그럼 저 상 정리라도 할게요. 아서라 아서. 여기 너보다 힘세고 젊은 장정이 둘이나 더 있다. 얘 성민아, 뭐하니? 어디 네 형수한테 일을 시켜? 얼른 네 형수 손에서 저 반찬 그릇 뺏어라. 시댁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께서 요리며 집안일을 전부 하신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나이 33쯤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에 장애를 얻으셔서 거동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저희 결혼식에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셨을 정도로 말이죠. 그때 시아버지께선 하던 사업체를 전부 정리하신 후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업이 한창 잘 나갈 때라 나랑 동생이 그 꿈 알렸는데 아버진 요지부동이셨어. 그래도 우리 집이 못 사는 집도 아니었고 아버지 사업 정리한 돈까지 더하니까 우리 집 재산이 꽤나 되더라고. 우리 신혼집도 우리보다 먼저 결혼한 성민이 집도 그리고 내 변호사 사무실까지 다 아버지가 해주신 거잖아. 부유하시지만 자식들에게 해주신 걸로 생색 한 번 내지 않으셨던 시아버지와 항상 형수로서 절 존중해 주었던 시동생, 그리고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저를 예뻐해 주셨던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시댁 모임에 가는 길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아, 한 명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 있긴 했네요. 아버님, 여기 반찬통이요. 아니, 버섯볶음 말고요. 저 버섯 싫어하는 거 모르세요? 솔갈비 남은 거랑 낙지볶음만 싸주세요. 나물들은 어머님, 아버님 많이 드시고요. 그건 바로 손아래 동서였습니다. 동서의 행동거지나 말본새를 보면 분명 시동생은 좋은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생각 없고 무례한 사람과 결혼을 했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 동서를 보고 남편은 어깨를 으쓱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성민이 말로는 재수 씨가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부터 점점 저렇게 변했다네. 일도 그만뒀대. 자긴 현모양처가 원래 꿈이었다고. 근데 지금 집에서 놀면서 성민이한텐 집안일 반반씩 하자고 한다나 봐. 뭐 어쩌겠어. 자기가 고른 여자니까 자기 책임이지. 하지만 제가 동서를 볼 날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을 하고 말았거든요. 동서가 시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임을 하고 있다는 걸 들켰기 때문에 말입니다. 게다가 여태 시동생이 집에 가져다 준 돈을 주식 투자를 하다가 홀랑 날려먹은 사실까지 들켜버렸다더군요. 이때 일 때문인지 시댁에선 절 더욱 아껴주셨습니다. 하나 남은 며느리가 되었기도 했고 제가 원체 시어머니께 잘하기도 했고요. 마음이 쓰였었거든요.
돌아가신 저희 아빠가 생각나서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쌍둥이 아들을 출산하자 저는 거의 시댁에서 신주단지 모시듯 아주 귀한 며느리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바로 저였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일하며 성취감을 제일로 여기고 살았던 제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받고 집에 틀어박히게 되자 극심한 우울함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쳐 엄마에게 종종 전화해 하소연을 하곤 했죠.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애들은 낮이고 새벽이고 할 거 없이 두세 시간마다 자다가 깨서 울고 그것도 하나를 재워놓으면 또 하나가 깨서 울어. 난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애 아빠는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엄마, 나 얼른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 일하고 싶어. 내 자식인데도 가끔 얘네가 너무 미워. 엄마, 이런 내가 이상하지? 난 모성애가 없는 걸까? 엄마는 제가 너무 걱정이 되셨는지 친정집으로 올라오셨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잔뜩 상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시고 말았어요. 아이고, 우리 딸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너 밥은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저 아이 낳고 몇 달 사이 살이 10kg나 빠졌거든요. 그것도 예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뱃살은 힘없이 아래로 축 처진 채로요. 나중엔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볼품없고 끔찍해 거울을 보는 것조차 몸서리 처지기 싫더군요. 엄마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엄마가 올라와서 애들 좀 봐줄까? 아니야, 됐어. 엄마 그 집 떠나기 싫어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힘든 걸 아는데 어떻게 나 편하자고 엄마한테 부탁해. 내가 알아서 잘 해볼게. 하지만 엄마는 전화로 남편과 상의를 하시곤 결국 짐을 싸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엄마의 손에 들린 짐가방을 보고 저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야 말았죠. 엄마, 진짜 미안하게 왜 그래?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 잔말 말고 나와. 너는 이 아들들 키워. 나는 내 딸 보살필 테니까. 어떻게 엄마들은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그날 엄마가 차려준 밥은 무척이나 맛있더군요. 분명 평소엔 남편이 요리를 해주고 아니면 맛있다는 음식은 죄다 배달시켜 보아도 전부 흙씹는 맛만 났었는데요. 게다가 그날 엄마가 처음으로 새벽에 애들을 봐주었는데 평소 남편이 애들을 봐줄 때와 달리 저는 단 한 번도 잠에서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엄마에게 고맙다며 월에 200만 원씩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엄마는 처음엔 극구 손살을 치셨죠. 뭔 돈을 받아? 아, 됐어. 내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식비가 드나 뭐가 드나 다 내 딸, 내 손주들 보살피러 온 건데. 아니에요, 장모님. 저도 일하느라 이 사람만큼 옆에 붙어있지 못했지만 그래도 쌍둥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정도는 정말 몸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장모님 덕에 저도 조금 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돈 안 받아주시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해요. 받아주세요, 장모님.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엄마는 정말 마지못해 매달 그 돈을 받으시기로 했죠. 그렇게 엄마 덕에 저는 차츰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혼자만 집에 있다가 말 상대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그 상대가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엄마였으니 더더욱 말이죠. 그렇게 엄마의 도움으로 1년의 육아휴직을 마친 후 전 무사히 건강하게 복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엄마는 집에서 쌍둥이를 봐주는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가끔씩 시부모님께서 놀러 오시거나 우리가 시댁으로 놀러라도 가는 날엔 엄마도 항상 함께 했어요. 처음엔 엄마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시부모님께서 극구 원하셨거든요. 사부인 고생하시는데 식사 대접이라도 꼭 해드리고 싶다면서요. 저희 엄마 또한 아빠 생각이 나시는지 시어머니를 무척 챙겨주셨습니다. 같은 동년배 여자여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엄마는 굉장히 가까워지셨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무탈한 날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아빠 일도 그렇고 시동생의 이혼도 그렇고 왜 계속해서 사건은 생겨나는 걸까요? 제가 복직하기 이전부터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갓난 애들이 있다 보니 시끄럽고 어수선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예민했던 남편에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 같더군요. 게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려면 정말 끝도 없는 모양인지 남편은 언제부턴가 사건을 맞는 족족 패소를 하기 시작했죠. 저도 처음엔 다음 사건은 잘 될 거라며 남편을 위로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 차마 저도 다음엔 이길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처음엔 애써 웃어 보이던 남편은 날이 갈수록 날카롭고 까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그런 행동을 저희 엄마에게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장모님, 죄송한데요. 새벽에 애들 좀 조용히 달래시면 안 돼요? 도통 밤에 잠을 못 자니 제가 일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장모님, 혹시 제 셔츠 세탁하셨어요? 그게 얼마짜린데요? 그거 무조건 저 맡기는 세탁소에만 맡기는 건데 왜 주인인 저한테 말도 없이 그러셨어요? 이외에도 냉장고에 손자국이 많네, 현관에 먼지가 많네, 애들 기어다니는데 바닥이 더럽네 하며 남편은 엄마에게 자꾸만 육아 살림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그랬어? 미안하네. 신경 쓸게. 하며 넘어가셨죠. 그런 남편에게 저는 아주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신 미쳤어? 어따 대고 우리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엄마가 이 집 식모니? 몸종이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애들 봐주러 온 거지 우리 집안일 해주러 온 거야? 시골집 두고 우리 도와주러 온 엄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내가 뭘? 장모님이 그냥 애들 봐주시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월에 무려 200만 원이나 드린다고. 장모님이 우리 집에 살면서 따로 식비가 들어, 집세가 들어. 200만 원이면 누군가한텐 월급만큼 큰 돈이야. 장모님은 월급 받고 우리 집에서 일하시고 계신 거라고. 내가 월급 드리는 입장에서 그 정도 불만사항도 얘기 못해? 뭐? 월급? 당신 말 다 했어? 밖에서 상주 베이비시터라도 구해봐 어디. 그 사람들 우리 엄마처럼 지극정성으로 우리 살림까지 다 봐주는 것도 아닌데 돈 300은 줘야 돼. 그리고 행여 그만큼 우리 엄마한테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남이야? 당신한테 장모님이야. 부모님이라고. 됐다. 그만들 해라. 애들 다 깬다. 남편과 제 목소리가 워낙에 컸던 탓인지 우리가 싸우던 내용이 거실까지 다 들렸던 모양이더라고요. 듣다 못한 엄마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를 말렸습니다. 그날 저는 속상한 마음에 엉엉 울며 엄마 옆에서 잤어요. 엄마는 훌쩍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안해 엄마. 왜 그걸 듣고 있어. 방에 들어가 있지. 다 들었지? 우리 엄마 속상하겠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 들어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됐다. 넌 뭐 사춘기 때 안 그랬는 줄 아니? 오늘 입고 나갈래 했는데 왜 그 치마 빨았냐? 내 교복 셔츠 미리 안 빨아두면 어떡하냐? 왜 고기 반찬이 없냐? 아유, 정말 내가 우리 손주들 나중에 사춘기 올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너 닮을까 겁이 난다. 그래도 난 엄마 딸이잖아. 저 사람은 엄마 아들도 아닌데 왜 엄마한테 저러냐고. 시어머니한테나 가서 투정 부릴 것이지. 왜 내 아들이 아니야? 사위도 내 자식이지. 엄만 괜찮어. 김서방 요새 힘들다며.
사람이 예민해지면 자기가 아닌데 굴 때가 있는 거야. 엄마의 말에 저는 이후 남편을 이해해 보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그날 우리가 싸우던 내용을 엄마가 다 들어버린 일이 마음에 걸렸던지 이후론 그런 행동을 덜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남편은 다시 저희 엄마에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하다 저희 엄마에게 일까지 시키더군요. 장모님, 내일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언제 청소하신 거예요? 너무 더럽던데. 우리 엄마가 화장실 청소를 왜 해? 엄마가 무슨 청소부야? 됐어, 엄마, 하지 마. 내가 일 갔다 와서 할게. 진짜 별꼴이야. 더러우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되지. 무슨 상전이야? 뭐? 당신 말 다 했어? 당신도 지금 나 매번 법정에서 진다고 무시하는 거야? 됐어. 안 그래도 내가 어제 화장실 청소 한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싸우지들 말어. 결국 전날 저는 반차까지 쓰고 집에 일찍 와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행여 엄마가 정말로 화장실 청소를 할까 봐서요. 이외에도 남편은 엄마에게 베란다 물청소, 현관 청소에 유리창 닦기까지 정말 별의별 걸 다 부탁하더군요. 제가 중간에 맞긴 했지만 점점 제 안의 인내심은 사라지고 있었죠. 자꾸만 변해가는 남편과 참아주는 엄마 사이에서 견딜 수 없는 속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 밤에 몰래 거실에 나와 울고 있는데 쌍둥이를 재우고 나온 엄마가 그만 제 모습을 보시고 만 겁니다. 선이야, 아니 왜 울어? 엄마, 왜 그 사람이 그러는 걸 참고만 있어? 난 정말 너무 속상해. 엄마, 그냥 내가 애들 어린이집 보낼 테니까 엄마 시골로 내려가. 왜 엄마가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해? 아니다. 나 그냥 저 사람이랑 갈라설까 봐. 내 엄마한테 저러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계속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겠어. 엄마는 제 말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고 달래주셨죠. 그렇게 정말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러 나오라는 엄마의 말에 퇴근 후 씻고 옷을 갈아입은 저와 남편 모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뜸 엄마에게 웬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엄마는 이게 뭐냐는 표정을 지어 보이셨죠. 이거 식단표예요, 장모님. 요즘 힘드세요? 음식 맛이 너무 싱거워진 것도 같고 메뉴도 똑같은 거 매번 돌려서 차리시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저 밖에서 일하는 거 요즘 너무 힘든데 집에서라도 잘 먹고 다니고 싶어요. 앞으로 저녁상 대충 차리지 마시고 제가 매주 이렇게 식단표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음식 준비하세요. 아셨죠? 주부는 메뉴 고민하는 게 제일 큰일이라는데 이 정도 해드렸으면 장모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수 있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일하는 우리 대신 쌍둥이 돌보랴, 집안일 해주랴, 가뜩이나 힘든 엄마한테 지금 남편은 자기 먹을 저녁상까지 정성 들여 차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성의 끈이 끊겼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 남편에게 한마디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엄마 행동에 저는 그만 일어나다만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바로 엄마가 남편의 얼굴에 그 종이를 구겨서 던져버리고 만 겁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한 채 다음엔 식탁에 올려져 있던 취나물을 남편의 얼굴에 다시 한번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계란말이 한 조각을 던지셨죠.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 얼굴에 음식을 던져요?
결국 남편은 엄마에게 소리를 빽 질렀어요.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엄마가 남편에게 생전 처음으로 호통을 치자 남편은 깜짝 놀랐는지 뒤로 주춤주춤 뒷걸음을 치더라고요. 자네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건가? 어디 감히 장모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이 오냐오냐 해줬으면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변호사식이나 된 놈이 멍청하게 부모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도 몰라? 내가 웃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갔나? 아니, 나 시장 바닥에서 웬만한 남자들 다 이겨먹고 다니던 김봉순이야. 이제 좀 늙어서 우아하게 살아볼랬더니 소시적 성깔 나오게 만드네 이 자식이. 자네, 내가 여태껏 입이 없어서 아무 말 안 했는 줄 알아? 돈 때문에? 200만 원? 필요 없어. 안 받아. 어디 쥐 코딱지만한 돈 주면서 상전놀이야? 내 남편도 우리 시부모님도 너처럼 몰상식하게는 안 굴었다. 내가 우리 딸 보고 내 딸 남편이니까 이만큼 참아준 거야. 어른 된 입장에서 나 때문에 내 자식 결혼 생활에 싸움질 오가는 거 싫어서. 근데 감히 내 딸을 울려? 그것도 몇 번이나? 식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 자네가 한번 애 둘 다 키우면서 식단대로 음식도 차리고 매주 화장실 청소에 베란다 청소에 현관 청소까지 싹 다 해보게. 선이 너 얼른 다시 옷 갈아입고 나와. 장모님. 뭐? 왜 불러? 자네가 날 장모라고 생각은 하고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를 장모라고 생각해서 여태 나한테 이딴 행동들 해댄 거냐고? 그런 거면 자넨 초등학교 도덕책부터 다시 읽고 오게.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염라대왕 같은 무시무시한 모습에 저는 겁을 먹고 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 사이 몇 가지 짐을 챙기셨고 방에서 나온 제 손목을 잡고 성큼 집 밖으로 나와버리셨어요. 남편은 뒤에서 지금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멍하니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더군요. 엄마, 어디가? 애들은 데려가야지. 뭘 데려가? 어디 한번 일을 가든 말든 애들 보면서 호되게 한번 당해보라지. 몹쓸 놈.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가족 탓이야? 며칠 전에 네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내가 무작정 참을 일이 아니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만약에 그 집에 내가 없어서 봐라. 저놈이 그때 누구한테 히스테리를 부렸겠니? 바로 너야. 내가 그 꼴을 못 보지. 엄마는 휴대폰 어플로 택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택시에서 누군가에게 아주 한참 동안 문자를 보내시더군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가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길은 바로 저희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선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택시에서 오랜 시간 문자를 나누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엄마에게서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모양이더군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엄마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셨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꼭 잡으셨고요. 사부인, 제가 정말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아주 단단히 화나고 속상하셨을 텐데 이 일을 부모의 누리와 상의하려고 달려와 주셔서 저랑 남편이 얼마나 사부인께 고마운지 몰라요. 시동생은 그 사이 물 2잔을 떠 거실 위 테이블에 올려놓더군요. 그리고 모두가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저는 엄마의 이야기에 무척이나 놀라고 말았죠. 두 분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김서방이 이 일을 계기로 잘못을 뉘우치고 변하지 않으면 저는 제 딸을 종용해서라도 이혼을 시킬 생각입니다. 제가 시골을 다시 내려가도 분명 김서방은 제 아이에게 제게 한 짓을 또 할 테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두 분
아니 사돈 총각도 제게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요 사부인 말씀하시지요. 내일이나 모레쯤 분명 김서방의 애들을 봐달라고 부탁하러 전화를 하든 찾아오든 할 텐데 그거 받아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동안 제 시골집에서 좀 지내십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 엄마는 어깨를 으쓱하곤 말을 이으셨어요. 애들 데리고 무작정 애들 좀 봐달라고 이 집으로 쳐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김서방도 겪어봐야지요. 어디 혼자 밥하고 일하고 애들 보고 집안일하며 살아보라죠. 선이 너는 근처에서 관광 호텔이라도 잡아서 묵으면서 회사 다니다가 휴가 쓸 수 있으면 내려와. 사돈 총각도요. 돈은 제가 다 드릴게요. 저 돈 많아요. 김서방이 준 돈 안 쓰고 다 모아놨거든요. 엄마의 추진력에 정말이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날 동이 트자마자 세 분은 정말로 시아버지의 차를 타고 경기도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시동생과 저는 정말 이래도 되는지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 엄마가 준 돈으로 각각 회사 근처에 호텔을 잡았죠. 그리고 저는 다행히 그날 회사에 출근해서 사정을 대충 설명한 뒤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까지 끼면 총 닷새를 쉴 수 있었던 거였죠. 시동생은 휴가를 빼지 못해 결국 같이 내려가지 못했고요. 솔직히 3살 배기 애들이 너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엄마는 남편이 자기 애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남편과 애들과 잘 살고 싶으면 지금은 조금 꾹 참으라고요. 그리고 그날 퇴근하자마자 엄마 집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받지 않았더니 그 다음엔 저희 엄마,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돌아 다시 제게 전화가 오기에 저는 스피커폰으로 그 전화를 받았죠. 왜? 당신 어디야? 장모님이랑 같이 있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애들을 이렇게 두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면 어떡해? 하루면 들어오겠지 싶어서 오늘 하루 내가 일 쉬고 애들 보고 있는데 퇴근 시간이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들어와. 애들 밥은 어떡하고? 당신이 알아서 해. 애들 챙기면서 밥도 차리고 모르면 인터넷에 찾아보던가. 나랑 엄마는 안 들어가. 김서방, 날쌔. 그때 엄마가 옆에서 제 말을 낚아채시더군요. 엄마의 말에 남편은 순식간에 겁먹은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장모님, 어젠 제가 죄송했습니다. 어디 계신 거예요? 김서방, 난 이제 애들 볼 생각 없고 내 딸도 그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 없네. 그리고 자네 식구들도 전화 안 받지? 애 좀 맡겨볼랬더만, 응? 다 우리랑 같이 계시네. 자네 피해서 도망 왔어. 네? 아니,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해요? 거기 자네가 뽑은 식단표 있지? 그거대로 잘 짜서 밥 잘 먹고 애들 유아식 메뉴랑 만드는 법은 인터넷에 검색하고 어디 혼자서 반성 좀 잘하고 있게. 그렇게 엄마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말을 짚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는 글쎄 까르르 하고 웃음을 터뜨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사부인, 말씀 한번 화통하게 하십니다. 옆에서 듣다가 웃겨서 혼났어요. 예, 이 김봉순이가 또 경상도 제 직군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어른들의 속내는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날이 온 거죠. 그리고 남편 또한 거의 한 주가 지나자 똥줄이 탔는지 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계속 전화를 걸더라고요. 서울의 시동생 또한 남편의 전화를 계속 무시했다고 하고요. 결국 전화를 받으신 시아버지는 엄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엄마의 집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마주한 남편은
무척이나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애 보랴 일하랴 제대로 먹고 자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자마자 우리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앉더군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요새 일이 너무 안 풀려서 저도 모르게 예민해져서 그랬나 봐요. 그래도 사람이 할지 못할 짓이 따로 있지. 장모님께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절 때리세요, 장모님. 전 맞아도 싼 놈입니다. 그래? 정말 때려? 내 주먹이 좀 맵네. 네? 네, 치세요. 마음 풀리실 때까지 마음껏요. 됐네. 치긴 뭘 치나? 그래, 애들 보면서 집안일하고 일하기가 어디 할만하든가? 200만 원짜리 월급 받는 내 일은 워낙에 쉬워서 할만했지? 아니요, 장모님. 하루 종일 뛰는 애들 보면서 혹시 다칠까봐 눈도 못 떼겠고 일은 일대로 집중도 안 되고 애들 밥 겨우 차려 먹이면 집안일은커녕 제 밥 먹을 시간도 빠듯해요. 제가 열심히 일만 할 수 있었던 게 전부 다 장모님 덕이었다는 거 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장모님. 제발 집사람이랑 같이 돌아와 주세요. 결국 남편은 서러움이 터졌는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고해성사가 끝나자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달려가 냅다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어이구, 이 화상아. 너 네 동생 이혼할 때 그렇게 둘째 며느리였던 애를 생각 없는 여자라고 욕하더니 지금 네 꼴이 그때 걔랑 뭐가 다르냐? 내가 그때 친구들한테 걔를 유혹하고 다녔던 내 자신이 싫어진다, 싫어져. 내가 정작 내 자식을 그런 호로 자식으로 키운 건지도 모르고 너 그냥 이혼해라. 이혼해서 썩 꺼져. 난 며느리랑 손주들 데리고 살 테니까 변호사도 때려쳐. 인성도 덜 된 놈이 억울한 남의 변호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네가 사람이 덜 됐으니까 사건도 맞는 족족 패소한 거야. 일이 안 풀린다고 가족한테 히스테리 부릴 시간에 너 자신이나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남편은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엉엉 울며 빌었고 어른들의 한숨 소리는 한동안 거실을 메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정말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뭘 나한테 물어? 당신이 잘못한 건 우리 엄마인데. 엄마가 용서 안 하면 나도 당신 용서 안 해. 장모님, 제가 정말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엄마는 남편을 지그시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책은 다 읽었나?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서울 가서 당장 구해서 읽겠습니다, 장모님. 남편의 말에 엄마는 결국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실컷 구박을 듣고서야 겨우 무릎을 펴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모두 며칠간의 시골 휴가를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죠. 오랜만에 본 저와 엄마를 보고 애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엄마도 사실 애들을 무척이나 걱정했던 터라 애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서 한참을 울었죠. 아주 집이 개판이구먼. 엄마의 말에 남편은 멋쩍게 뒤통수를 긁적였어요. 엄마 말대로 집은 정말 돼지우리였어요. 결국 그날 엄마가 애들을 보는 사이 저와 남편은 새벽까지 대청소를 끝냈죠. 그동안 엄청난 피로가 쌓여 힘들었을 텐데도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해서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안 버려줘서 고마워, 여보. 그렇게 어느새 벌써 1년이 지났네요. 4살이 된 저희 애들은 다행히 크게 아픈 것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아마 엄마가 그만큼 애들을 잘 돌봐주셨기 때문이겠죠. 엄마는 아예 시골 집과 땅을 처분하셨습니다.
그때 사돈들하고 너랑 내려갔을 때 보니까 집을 한참 비워두니 청소하는 것도 일이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 망가진 데도 많더라. 모름지기 집엔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말이야. 그렇다고 네 아빠 유령만 그 집에 떠돌게 둘 순 없잖니. 이제 정말로 네 아빠 내 마음에서 훨훨 떠나보내련다. 그리고 엄마는 다시 남편에게 화내기 전에 인자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엄마의 그때 모습이 여전히 뇌리에 강력하게 박혀있나 보더라고요. 가끔 엄마가 눈썹이라도 한번 꿈틀했다 치면 왜인지 자기도 모르게 얼굴부터 가리더군요. 남편이 엄마를 조금 무서워하게 된 것만 빼면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답니다. 특히 남편은 1년 전 엄마가 없을 때 정말로 힘들었던 건지 엄마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잽싸게 자기가 저녁상도 차리고 엄마에게 마사지도 해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제가 아이들을 보는 동안 엄마가 저녁상을 차리시면 그동안 남편은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곤 해요. 자기가 예민해서 더러운 곳을 잘 찾아내니 청소는 자기가 적임자라면서요. 시기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남편은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승소를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승소는 2번, 3번으로 이어져 다행히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은 폐업을 면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죠. 요즘 주말이면 저희 시부모님께서 저희 엄마를 태우러 오시곤 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엄마와 시아버지가 돌아가며 밀며 세 분이서 서울 근교든 멀리든 유유자적하게 놀러 다니시곤 해요. 이전에도 세 분이 친하긴 하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그 사건으로 세 분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신 것 같더군요. 제 여동생은 아직까지 그때 이야기를 꺼내며 배를 잡고 웃곤 합니다. 아, 이 이야기를 빼먹고 안 썼네요. 남편이 시골집에 내려올 때 저희 집으로 와서 애들을 봐주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제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때 형부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자기가 엄마랑 언니한테 석고대절 하러 가야 하는데 애 둘을 차에 혼자 태우고 도저히 갈 수가 없대. 제발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몇 시간만 와서 봐달라고 나한테 엄청 사정하더라. 형부 그때 진짜 참교육 제대로 받았던데? 여동생은 최근 7살이 된 딸의 교육 문제로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학군이 좋은 곳에서 초등학교 시절 시작을 해야 한다면서요. 덕분에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일이 잦아졌는데 아직도 볼 때마다 자신을 놀리는 여동생 덕에 남편은 종종 울상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엄마는 나이가 들수록 제 엄마이기도 하지만 어떤 땐 인생의 조언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땐 선생님이자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더군요. 그런 엄마가 언젠가 제 곁을 떠난다는 생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미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후회하기 전에 저는 더욱더 엄마와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곤 할 거예요. 그럼 저는 내일 일정이 바쁜 관계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시동생이 아주 좋은 여자분이랑 재혼을 하게 되어 내일 상견례 자리에 나가야 하기에 얼굴에 팩이라도 붙이고 자야 하거든요. 여러분, 자다가도 엄마 말을 들으면 나이가 40이 다 되어서도 여전히 자다가도 떡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항상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른의 지혜는 새겨 듣자고요. 제 사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